자, 안녕하세요. 북산업커플 여러분. 자, 다들 웃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마이크를 꺼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면 이제, 다음 동아시아 단원 지도 계획을 보고 가와 나의 적절한 말을 각각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보편성과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이 보편성과 특수성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한국사, 세계사에도 다 이렇게 나온 거고 예전 기출에도 한 두 문제 언급돼 있어.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이제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것을 이제 보면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나 세계사나 동아시아 지역에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들이 존재하고 있죠. 예,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단원 지도 계획도 그게 나와 있죠. 불교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그걸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베트남 이렇게 전파하는 과정에서 특수성이 등장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뭐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불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교과서 편제 자체도 그래요. 되게 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 보편적인 주제가 있으면 중국에 이제 어떤 주제가 있으면 율령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베트남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2015년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한 4-5문제 정도밖에 안 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12문제 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최순 시스템 피해를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따로 정리를 해서 보충자료를 올려놨어요. 예. 그래서 그걸 다운 받아보세요. 여러분 다 똑똑하실 거니까 이거 금방 있을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보충자료 성격과 목적과 함께 쭉 읽어가면서 키워드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제 특강을 할 필요 없어가지고 안 하기도 했거든요. 원래 저번 주에 특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날씨도 너무 추워지고 또 빨리 끝내면 해야 되니까 안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들어간 교수님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소식통에 의하면 굳이 여기까지 안 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보다는 이제 교육과정 전반 파란책에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 좀 봐주시면 되고 뒤에 이제 교육과정 전반에 관련돼서는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이 부분은요. 자,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무덤 양식, 고대 무덤 양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대 무덤 양식과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에 자주 나왔고 그다음 수능이나 한국사 능력에는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출에서는 임용 기출에서는 14년 이후부터 안 나왔어. 이게 14년 때 주관식 이후부터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들어간 교수님도 이제 작년에 들어갔던 교수님 또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두요하고 고구려사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내려면 상고사 쪽에서 문헌사조 위주로 해갖고 낼 것 같아서 여기는 거의 안 낼 것 같아요. 근데 왜 냈냐? 일단은 뭐 다른 데 내다 보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또 사대 내니까 이제 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받으시고 그러면 거기에 무덤이 뭐냐? 안악 3호분이죠. 그래서 안악 3호분은 이제 무덤이 누구 주인이냐 해서 이제 동술고 있고 왕릉권 무덤이다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왕도 뭐 고청왕설도 있고 뭐 미청왕설도 있고 등등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죠. 예.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안악 3호분은 무슨 양식으로 만들어졌죠? 구일식 돌방 무덤으로 만들어졌어. 예, 구일식 돌방 무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충 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 고구려 시대 무덤 양식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서총, 그 다음에 후반기 때 토총 이렇게 있는데 서총은 여러분 알지 왜 서총이죠? 그 봉투가 뭘로 된 거야? 돌로 쌓았기 때문에 서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정통적인 맥종 양식이고요. 그다음 토총은 뭐예요? 그 봉투가 안은 행여석 시문에서 뭐냐면 돌이지만 그 박은 뭐예요? 바깥에는 봉투가 흙이죠. 그래서 토총이죠. 그래서 초창기 서총 때는 돌무지 무덤이라고 해갖고 무단식 돌무지 있다가 기단식 돌무지 무덤, 계단식 돌무지 무덤, 계단식 돌무지 굴방 무덤 이런 식으로 발전돼 나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나 그다음 계단식 돌무지 굴방 무덤 이런 것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중국에 영향을 받은 거야. 왜? 중국에 보면 거기에 이제 뭐냐면 방이 있죠. 석각 있죠. 각각 방에 있는 거는 중국에 영향을 받은 거야. 중국에. 그래서 이제 계단식 돌무지 굴방 무덤이 제일 발달된 무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무덤 형태가 뭐냐면 장군총하고 태양릉이죠.
태양능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 강개토대왕비 바로 앞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장군총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도 자주 사진에 보이죠. 그 다음에 톡정을 보면 이제 행렬식신분이라고 하는데 중국에 영향을 받은 거죠. 다만 이제 중국과 다른 거는 중국은 벽돌 무덤이죠. 전축분이라서.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하강으로 만든 게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4세기부터 해서 7세기 때까지 무덤의 이제 규모나 형태가 좀 다르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고. 그다음 벽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존재하는데, 이 벽화도 그 4, 5세기 때는 생활풍습, 인물도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이는 이제 옆에 문제 있는 안악삼호궁도 요 4, 5세기 때 무덤이에요. 그 다음에 5, 6세기 때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영권문이나, 그 다음 6, 7세기 때는 도교의 영향을 사신도,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 벽화에 따라서 시대적인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되게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게 뭐냐면, 5세기, 6세기, 7세기 때 사료적 가치가 없어. 이거는. 그냥 그 불교들나 도교를 받아들였다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요게 왜 중요하냐? 4, 5세기 때 생활풍습과 인물도는 그 삼국상이나 삼국유사 또는 다른 중국 사서에도 없는 뭐가 있어요? 이게 뭐죠? 리얼한 우리 그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때 생활상을 아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고려 시대 때의 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소. 게다가 한문사료는 뒤편했는데, 굳이 여기 뭐 한문사료까지 다 볼 필요 없겠죠. 여기 보면 읽어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걸 칭한 게 뭐라고 하냐 하면서, 금소, 음소, 그 다음에 뭐 동소, 철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자를 몰라도 소는 읽을 수 있잖아. 요 정도는. 네. 그러니까 소와 관련된 내용이다. 네. 그래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소는 고려 시대에 있었던 행정구역이에요. 특수행정구역이야. 그래갖고 이제 그 항소부곡이라고 이제 부국제라는 게 있는데, 향하고 부곡은 이제 고대 시대 때 있었지만 소는 고려 시대만 있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부곡제가 왜 생겼느냐? 그 설이 두 가지 있어. 하나는 남한요초 시대 때 이제 끝까지 다양했던 호족들을 진압하면서 그 밑에 통제했던 현민들을 향소부국으로 편제했다는 견해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태조 왕건을 도와줬던 이런 유족 호족들의 그 밑에 있는 예속민들을 향소부국으로 만들어갖고 예속시켰다. 직접 이제 뭐 간접 호족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견해도 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소에 관련된 내용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는 그 당시 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교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지역에 전담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생산도 하는 게 보통 경제적인 이제 배경이 깔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소민뿐만 항소 부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분상 양인이에요, 청인이에요. 중간이죠. 신분상 양인이지만 실제 여기 첨하기 때문에 신양 역천으로 이렇게 편제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학계의 이제 공통된 견해고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이제 적혀져 있고. 그래서 이 서민들이 원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받았지만 무인정권 시기 때 대항을 했죠. 저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망이망소의 난이 그 명학소라는 곳, 지금 대전 유성구에 있는 명학소 있죠. 지금 대전의 유성구는 상당히 잘 사는 지역이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천민지대의 그 집단이었어. 그래갖고 거기에서 일하면 물론 진압을 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곳곳에서 소민들 반란이 나오고 결국에는 고려 말기 때 이 소에서 부과했던 그 곡물들을 일반 군현으로 정가시켜요. 다시. 그래서 이제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태조 때 나의 그 명칭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이거는 뭐 소뿐만 아니라 향소보국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소의 행정구역의 역할은 정부가 필요한 특정 물품을 정업적으로 생산하거나 이에 상당한 물품을 대납 위해서 역을 전담하는 곳.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명칭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생산물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금소, 은소, 뭐 철소, 동소는 그 앞에 뭐 금, 은, 동, 철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거죠. 다른 명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조총산민 수용 무역장정이야. 그래서 조총산민 수용 무역장정도 그 시험 문제에 좀 약간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기출문제에 이 조약이 이제 어떤 게 이제 그 중국상이나 일본상인들이 무역 비중을 보여주면서 이 무역 비중이
변화가 일어난,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 상인들 뒤쫓아오는 그 배경이 됐던 조약 뭐죠? 조총산민수령무역장 장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장정이라고 붙인 거는 뭐냐면 양국 간의 평등한 조약이 아니라 상국과 하국 간의 조약이다. 그래서 이제 그 조총산민무역 장정을 이제 붙였고요. 조총산민수령무역장정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일제 균점을 금한다. 그러니까 이제 최국 대우를 금한다. 그 내용인데, 근데 그 의미가 별로 없죠. 실효성이 없는 게 그 뒤에 개정된 조율통상장령이나 이런 내용들은 조약이나 그런 내용은 다 뭐가 있어요. 최국 그 대우가 있어. 그래서 그 최국 대우가 있어가지고 국부와도 뭐예요?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되죠. 예, 그 별 의미가 없고요. 그 사조 내용이 제일 문제가 됐던 건데, 자 청나라상에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그다음 양아진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양아진까지 들어가서 개장 상점을 열 수가 있어. 창고를 만들고. 근데 그 이상 더 들어가려면 조선 관리의 허가를 맡아야 돼.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그 재물, 임오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우리나라 군대를 주둔시켰죠. 그래서 실제로 본격적으로 내전 간섭을 하잖아요. 청나라 입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프리패스야. 그래서 실제로는 상온화된 조약이야.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내리통상권을 얻게 됨으로써 이제 일본 상인도 같이 얻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그 영향이 일어나요. 부정적 영향이. 자, 시전 상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객주 같은 중간 상인들이 크게 몰락을 해. 그래서 예전에 거주지 무역을 통해서 그 뭐냐면 이익을 챙겼던 중개 무역이 이제 몰락을 하고, 한국 상인들이 몰락을 하고, 그 대신에 일본 상인들이나 중국 상인들이 직접 가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됐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객주다 해도 모두 다 손해 보는 건 아니에요. 개항장 객주는 손해를 볼지 몰라도 그 당시 내지 객주들은 이익을 봤어요. 내지 객주도 이익 보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얘들은 소매상이잖아. 소비자하고 직접적으로 상대하려면 중국어나 뭐 한국어를 이제 중국상이나 일본상이나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이 내지 객주의 얼굴마다 내세울 필요가 있겠죠. 상대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뒤에 나가서 이제 그 5번을 볼게요. 5번. 5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중국 불교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2페이지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들어갔던 그 위진남북조나 뭐 수당 전공하신 교수님이 요번에 또 안 들어간다니까 내일 나올 리는 없는데, 자, 일단은 뭐 여기 2, 3년 보고 제가 문제를 낸 거니까 그냥 보면요. 자, 중국의 불교 발전 과정은 이제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1단계는 격의불교 단계죠. 그래서 격의불교 단계는 뭘 통해서 뭘 이해하는 거죠? 네, 노장사상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불교가 이제 들어오는 단계야. 그래서 실질적인 불교를 이해하는 거죠. 오리지널 불교를.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그때 이제 외국 승려들이 많이 왔죠. 불도징, 동환, 구마성, 서역성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또 그 당시 이제 그 남조의 회원을 중심으로 선종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도교와 불교하고 이제 충돌하는 과정에서 삼무일종의 범란이었죠. 물론 그 안에는 이제 뒤에 일어난 것도 있어요. 당나라 무종이나 이런 사람들, 후주의 세종 때나. 자, 3단계 때는 수당 때인데 이건 불교 중국화된 거야. 그러니까 불교가 완전히 들어가고 뭐죠? 완전히 그 중국화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청태종, 성종, 정토종 이런 것들이 성행됐고, 정토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 대중화에 크게 앞장섰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제일 큰 불교 종단이 뭐죠? 선종이죠. 예, 선종. 좀 지금도 선종이지만 중국의 제일 큰 건 선종이야. 선종은 제일 중국화된 불교 형태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선종은 말이 별로 없어. 예, 말을 많은 걸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참고로 선종은 중국에서는 엘리트 불교예요. 우리는 이제 뭐 대중하고 정토종에 연결되고 생각하는데, 그 선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은 상당히 엘리트들이 믿는 종교 형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북조불교하고 그 남조불교의 특징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여기에는 불경의 번역사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앞에 이제 선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로부터 전해 내온 불경에, 그 예로부터 내온 불경은 누가 번역했을까요? 구마스이죠. 그래서 보통 현장이 번역된 불교 형태를 신역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마습이 이제 번역된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구역경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구역경을 번역했던 구마습이 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신역경보다는 구마습이 번역된 구역경이 오히려 매끈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신역경 같은 경우에는 직역하는 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범어를 그대로 중국의 사전과 관련 없이 그대로 번역한 데 반해서 이거 구마습은 다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중국어도 잘하고 또 뭐냐 범어도 잘하고 서역어도 되게 잘해. 그래갖고 그 자기 중국 사람은 아니지만 중국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의역을 했어.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고. 하여튼 신역경이든 구역경이든 이렇게 번역 사업을 통해서 중국의 어휘가 어떻게 돼요? 중국의 어휘가 늘어나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흔히 쓰이는 뭐 찰나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뭐 현재 이런 말도 있죠. 이런 말은 다 뭐예요? 불교에서 나온 말들이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 번역이 중국에 미친 영향. 여기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수만 자에 달하는 새로운 글자와 어휘를 창조하기도 있고, 중국 어휘와 내용이 불교를 통해 보다 다양하게 풍부해졌고, 불교 사상이 중국의 정통 문화와 전통 문화인데, 정통이 아니라 전통이에요. 전통. 예. 전통 문화 속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 발전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교의 보편적인 것들이 이제 중국의 특성과 결합이 돼갖고 새로운 불교식 문화가 등장했고, 이것이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한국, 일본에 또 영향을 줬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죠. 6번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역사지도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따가지고 예전 기출문제 따가지고 이렇게 냈는 건데, 자,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칭호를 써보고 나의 AD에서 이 칭호를 얻었던 곳은 어딘지 말해보시오. 자, 이 칭호는 오스만 투르크 셀리 1세부터 시작했는데 세속군주와 이슬람 공동체 우두머리를 겸하는 제도로서 재정일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이슬람 세계의 전체적인 실제적인 최고 지배자를 군림했다. 자, 이건 아까 이제 세속군주는 뭐죠? 여기는 이제 그 슐탄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이슬람 공동체 우두머리라는 뜻은 칼리프라는 거죠. 그래서 칼리프와 슐탄의 지위를 같이 겸직했다. 칼리프 슐탄 칼리프 제도죠. 여기를 얻었던 것은 뭘까요? D죠, D. 예.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셀리 있을 때 맘루크 왕조를 멸망을 시켰어. 근데 이 맘루크 왕조의 멸망을 할 때 그 맘루크 왕조의 보호를 받았던 아바스 왕조의 후손이었던 그 칼리프가 있었어. 뭐냐면 어린애가 있었는데 얘로부터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 위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칼리프 지위를 받아서 슐탄 칼리프제 재정일치제도가 확립됐다.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곳이고요. 그래서 좀 보시면 되고, 자 7번을 볼게요. 7번은 다음에 기획 내용을 서술해보고 가의 명칭을 쓰시오.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건 영국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은 어느 왕조 때 있었죠? 투도 왕조 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절대왕권의 성립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자 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영국의 절대왕제가 종교개혁의 특징을 보면, 절대왕권을 형성했지만 영국의 헌정적 전통을 존중하여 중요한 의회를 통해서 실천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절대왕권을 했지만 의회를 같이 존중하면서 정치를 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육군이 없어. 강력한 육군이. 왜? 섬나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약을 받았고, 귀족들 완전하게 제압하지 못했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자, 투도 왕조의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 이제 헨리 7세죠.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장미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서로 간의 결혼을 통해서 랭커스와 요크가가 서로 결혼해갖고, 투도 왕조가 이제 등장을 했죠. 그리고 헨리 8세 때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그래서 이제 이혼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지고, 수원 제사를 몰수하고, 그리고 수장령을 내서 그 영국 국교의 최고 높은 사람은 교황이 아니라 이제 누가 되는 거죠? 영국 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메리 왕 때는 잠깐 이제 반동 정치가 있었죠? 카톨릭으로 이제 복귀하려다가, 곧바로 이제 죽고, 그 여동생이었던 엘리자스 1세가 다시 와서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국교회를 강조했지만 통일령을 내려서,
또 한편 다른 그 카톨릭이나 이런 것들을 대해서 간대했어. 그래서 뭐냐면 그 까놓고 뭐 내세우진 않는 이상은 그냥 몰래 그냥 기도하고 그런 것들 허용해 준 거야. 눈 감아주고. 예. 그리고 영국 국교에 확립하는 그 계기가 됐던 선언이 뭐죠? 통일령이죠. 통일령. 그 통일령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의식은 어디예요? 카톨릭이죠. 근데 교리는 온건한 칼빈 교리를 받아들여.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카톨릭적 요소가 있는 신교 개혁 이렇게 특징이 있죠. 근데 이것 때문에 그 영국 국교 안에서도 많이 많아.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깨끗하지 못하다. 완전히 이게 카톨릭도 요소가 많다. 카톨릭 요소를 제거하자라고 해서 그 흐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등장한 청교도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는 통일령 이후부터 형성된 거야. 그리고 이 청교도와 함께 이제 나중에 독립교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영국 국교에서 독립하자는 그런 세력까지 합쳐서 보통 통칭해서 청교도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상권 장하, 동인도 회사 성립, 뭐 구민법 이런 것들은 각자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이게 주의할 것은 엘리자베스 왕 때도 수장령이 공포됐을까요? 공포되지 않을까? 수장이 공포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장령 하면 헨리 8세만 생각하죠. 근데 헨리 8세도 수장령 공포했지만 엘리자베스 1세도 한 번 더 수장령 공포했어. 왜냐면 그 앞에 누가 있었어? 메리가 있었잖아. 그래서 이는 반동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통일령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보면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기획의 내용을 써라. 자, 수장령은 뭐죠? 영국의 교회를 로마교로부터 분리시키는 동시에 국왕이 독립된 영국의 국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한다. 이런 거죠. 이게 선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영국 잉글랜드의 민족주의가 형성됐다는 거. 투도 왕조 이후부터 이제 영국의 민족주의가 이제 등장을 했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도원 재산들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 당 귀족이나 여러 이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이익을 항요하게 되죠. 국왕뿐만 아니라. 그래서 국왕의 조치에 대해서 환영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국교의, 그 영국의 종교개혁은 상당히 뭐냐면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세속적인 목적에서 출발했다는 게 또 다른 종교개혁의 특징, 차이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쭉 보고, 1559년에 엘리아스 1세가 뭘 공표했죠? 통일령을 공표했죠? 네, 통일령.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주의를 확립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볼게요. 자, 8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독일의 이제 그 제국헌법, 그래서 특히 독일의 제국헌법 중에 뭐와 관련된 거냐,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예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제국헌법이 문제 나왔죠. 그 대독일주의, 이렇게 이제, 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쭉 보시면, 나는 독일 국민회의 쪽에서 황제의 자리를 제안했을 때, 이를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의회는 독일 정부의 동의 없이 나에게 제안한 황제 자리를 수여했으며 쭉 있는데, 그들은 독일 연방국가의 권리 및 안정과 양립할 수 있는 헌법. 이걸 무슨 헌법이죠?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 소독일주의에 입각한 그 헌법인데 난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쭉 있어. 그래서 이제 요때 나는 누굴까요? 비에듬 4세야. 예. 그래서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소독일주의를 바탕으로 입헌군주를 바탕으로 한 헌법을 갖다 바쳤지만 거절했죠. 예.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올무츠 그 동맹을 만들어갖고 자기가 나름대로 통일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뭔가 이제 헌법은 있어야 됐고 그래갖고 만든 것이 1850년의 제국헌법이에요. 예. 그래서 1850년 제국헌법은 뭐냐면 그 외관상 입헌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불주의적 지배층 유쿠의 지배와 종래의 정제적 정치를 하기는 외관상 입헌주의. 그러니까 겉으로는 입헌주의지만 실제는 뭐예요? 독일 황제의 전제주의를 뭐냐면 강화시켜주는 그런 헌법이다. 그거 뒤에 이제 나오는 북부 독일 연방헌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통일 후에 만든 그 제국헌법도 거의 비슷해. 외관상 입헌주의죠. 예. 그래서 외관상 입헌주의 키워드 꼭 외워두시고요. 이런 헌법은 나중에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중국에도 영향을 줘요. 메이지 헌법에도 영향을 주고 흥정헌법이라고 하죠. 아래부터 만들어지는 헌법이 아니라 위에서 은혜 차원에서 시대 차원에서 주는 헌법이다. 네,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9번을 보죠. 9번. 자, 내용 조직 방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다음 가에 들어갈 말 써보고 기획과 니은을 묶는 기준을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박 교사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 조직의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한 가지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한국, 베트남, 일본 있고, 그 중국의 한자, 불교, 유교, 율령 등등 있죠. 그러니까 그 중국의 보편적인 중심 문화가 있으면 그 중심 문화에 영향을 받는 주변 문화가 있어. 그렇다고 주변 문화가 완전히 중심 문화에 통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편성과 특성이 같이 존재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아예 그 특수한 그 주변 문화가 완전 보편적인 문화에 흡수 통합돼 갖고 하면 이거 문화권이 안 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한 문화예요. 예. 자, 하여튼 자, 다음과 같이 제시된 내용의 조직 방법 유형을 무슨 방법이 한다? 문화권적 방법이 한다. 네, 문화권 쓰시면 돼요. 문화권적 조직 방법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그 교육과정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다음에 이 방법의 구체적인 예시를 갖고 이제 쭉 있고 묶는 과정. 오리엔트 지중해 대서양 문화권. 뭐 또 하나는 이슬람, 불교, 기독교 문화권. 앞에는 뭘로 묶은 거예요? 앞에는 이거는 그 공통된 문화가 형성된 지리적 위치에 따라 묶는 거죠. 그다음에 D는 문화의 특성에 따라서 공유하는 거죠. 그 두 가지 형태로 그 묶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09년 개정 교육과정은 문화권이라는 말 대신에 좀 다른 말을 쓴 지역세계라는 말을 좀 썼어요. 지역세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장점과 단점을 각각 한 가지 쓰시오. 자, 그 내용 조직 방법의 그 장점, 단점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이것도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와 민족별로 분산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을 문화적 특성의 기준으로 분류해서 체계적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고, 문화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역사를 거시적,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특수성과 보편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 뭐라고 했어요? 너무 보편적으로 내 특성을 하지만 실제로 보편성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 할 때 한국, 일본사를 잘 봐요? 안 보죠. 지금 동양사는 거의 대부분 뭐예요? 지금 동양사계에서는 중국사잖아. 그래서 중국의 중심 문화만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특수한 것을 잘 보지 못한다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합리적 설명 이론과 관련된 거죠. 드레이의. 이 예문은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면 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고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합리적 설명 이론은 이제 제가 어디에 있냐면 그 4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드레이 연구 경향 해갖고 드레이 같은 경우에는 간접론적 입장에서 그 실증론적인 것들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드레이를 이제 잘못하신 분들이 간접론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언어 분석 철학자야.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이제 간접론 입장에서 최대한 받아들였지만 분석 실증론도 약간 받아들였어. 그 낮은 단계 일반화. 그러니까 햄페이나 포포처럼 이게 법칙적 일반화가 아니라 그 낮은 단계 일반화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도식 같은 것들이 등장했던 것이 이런 거죠. 간접론자는 도식을 안 만들어요. 네,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레이는 목적 상황 수단. 여러분들 아시죠? 목적 상황 수단은 누구 입장에서? 행위자 입장에서.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뭐냐면 비합리적인 행위라도 그 행위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목적 상황 수단에 맞게 그 이유를 하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이유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나 학력적 설명은 법칙을 강조하죠. 근데 이건 뭐야? 이유를 강조해. 이게 좀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유는 어떻게?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맞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 모의고사 왜 들어요? 자, 목적 뭐예요, 여러분들? 카페 사람들 목적이 확실하죠? 뭐죠? 인구의 합격 강령. 만약에 인구 시험, 제 임용 시험 쓰면 북수원 카페가 다 나가. 존재하지도 않아. 자, 그럼 상황 보니까, 이거 듣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듣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 이유를 나름대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 시사점과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쭉 보면, 드레이 합리적 설명 이론에 대해서 뭐 적용하는 것도 문제 나왔어요. 근데, 그, 유용점이나 문제점이 안 나왔거든요?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시사점, 그 다음에 문제점, 각각 봐두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문제점보다 어디에 많이 나오겠어요?
성향인원은 문제점이 아니라고죠. 문제점 맨날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럼 만약에 드레인에 나오면 문제점보다는 시사점이 많이 나와요. 시사점. 그래서 남색책에는 그 시사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상황 배경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적용됐을 것. 이건 거꾸로 목적의식과 상황적 배경이 뚜렷하지 못하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적 방법과 차별하는 가운데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방법을 추구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역사의 목적, 내용, 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도 관련된 건데 목적은 역사적 인물의 일정 행위에 대한 이유를 규명하고요. 그 내용은 역사적 인물의 직면 사항, 목적, 동기, 행동 과정을 구성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교수학습 방법에 의해서 이유와 과정들을 분석하여 탐구 방식을 전개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보통의 합리적 설명 이론은 탐구학습하고 또 연결돼요. 요 관련된 모형이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논한책에 또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점은 뭐냐면 이 합리적 설명 이론은 간념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간념론은 인간을 어떻게 상정하죠? 이성적인 존재로 상정하죠.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이 과연 이성적인가 해이를 느끼잖아. 그래가지고 비합리적인 인간들은 어떻게 설명해?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인 내용도 있죠. 그거 어떻게 설명해? 그래서 이 비합리적으로 결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또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목적과 배경이 뚜렷한 인물들만 설명한다고 했죠. 목적과 상황이.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목적과 상황이 뚜렷하지 않은 것들은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거기에 예문 속에 반영된 행위 이론의 목표가 무엇인지 쓰시오. 그래서 합리적 설명 이론의 목표를 쓰시면 되겠죠. 어떤 역사적 행위가 어떤 법칙과 일처해서 행해진 것이라는 보다는 일정한 이유 때문에 행해졌다. 그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다. 법칙보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거는 뭐 아까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보시고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점. 자, 거기에 행위의 문제점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아까 지금 언급했던 내용들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물어보는 게 장점이죠. 근데 장점을 다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제한을 뒀죠. 학습의 목적, 내용, 방법의 통일성 측면에서 제한을 뒀죠. 그래서 목적, 그 다음에 내용, 방법, 통일성 측면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합리적 설명 이론은 좀 외워두세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요번 작년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한번 쉰 것 같은데, 한번 쉬고 나서 계속 나와. 자주 나오는 거야. 그 행위론은 합리적 설명 이론, 성향 이론, 이 두 가지가 항상 나온다. 합리적 설명 이론은 특징이나 어떤 예문에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성향 이론은 뭐 예문에 적용하는 문제들과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단점이야. 단점 두 가지 있죠?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한나라 경제와 관련된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11번 문제는 한나라 경제인데, 요거는, 낼 게 없어갖고, 아마 거기도 고대사에서는 별로 항상 맨날 나오는 게 뻔하기 때문에, 한나라는 특히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맨날 역사, 그래서 낸 거예요. 그래서 뒤에 풀어보시면 되게 모의고사 제 모의고사 보시면 뒤에 갈수록 어렵죠. 그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뒤에 갈수록 기출 빈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나요. 너 낼 게 없어 이제 다 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번 직관적으로 보니까 한나라의 경제 부분 특징이 좀 나올 것 같아. 동계를 좀 읽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몇 페이지를 잠깐 펴보시냐면 5페이지 펴보세요. 한해 경제. 자, 한해 경제 이제 경제 발전은 호적이 득세했고, 그래서 이제 대토지 소유제, 한전제가 실시했죠? 그래서 한전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한전제는 실시한 제도는 아니에요. 이건 한무제 때 실시한 제도는 아니고, 언제 때 실시했을까요? 예제 때. 그래서 11년 기출문제, 그 관련된 오답이 나왔고, 그 다음 한무제의부터 중농 억성 정책을 했죠? 그래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공이 발달됐고, 농업 발달도 일어났고, 그 구전법, 대전법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상공업할 때도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오수정 꼭 기억해 두셔야죠. 네,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그래서 700년 동안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위진남북조 때까지 제일 오래된 화폐가 오수정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철기가 널리 보호됐고, 비단길 통일 동서교육이 하향됐고, 그리고 한무제 때는 상인 관리를 등했고, 대표적인 사람이 상홍양이야. 그러니까 상홍양은 이제 뒤에 어디에 외조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조세제도가 이제 문제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좀, 유념할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용조 체제가 아직 확립되지 않을 때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와 용과 조를 가지고 여기를 대입하면 좀 약간 개념상 혼란이 일으킬 수 있어. 이거는 한나 때 당시의 상황에서만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품세를 조라고 하는데 전조, 시조, 해조라고 하고 인구세를 부라고 하는데 삼부, 구부, 갱부, 산자는 재산세죠. 노동세는 요역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나 제정의 특징이 뭐냐면 국가재정과 항실재정이 전환시대 때 분리돼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군부분리라고 하죠. 군부일체가 아니라. 근데 이제 나중에 후한 때 들어가면 국가재정과 항실재정이 일치돼요. 그 군부일체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자, 국가재정은 황제가 인민을 지배하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했던 것들이고요. 주로 어디에서 관리하냐면 대산홍에서 관리해. 대산홍에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속한 건 전조, 산조 뭐 이런 거고 항실재정은 항실 개개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건데 주로 소부에서 관리해요. 전환 때는. 근데 이게 나중에 후한시대 때는 이제 국가재정과 항실재정이 통합되면서 어디에서 통합해서 관리하죠? 대산홍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조, 해조, 구부에 속하는데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물산은 천자의 소유나 간념에서 관리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와 연결되냐면 전국시대 때 그 공이 관리하는 재산 있죠. 산림수택. 산림수택은 그 뭐 하는 곳이에요. 산과 임야와 그 다음에 호수, 택지에 있는 것들은 누가 다 자연생산물들은 공의 소유물이다. 왕의 소유물이다. 이런 관점에서 같이 나왔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춘추 전국 시대 때는 음락 단위로 조세를 수치하죠. 그런데 지난 시대 때는 개별 인구 단위로 특징이다. 그래서 개별 인심 지배 체제가 강조됐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뭐냐면 인구, 개별적인 인두세 중심의 이런 것은 개별 임신 지배 체제 강조하고 호중시와 호조시로 바뀐 거는 언제 때부터죠? 위진남북조 때부터 바뀌죠. 그래서 보통 중국의 세제든 거의 대부분 그것은 호를 기준으로 이제 부과되는 거야. 토지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조세 급납화. 그래서 이제 그 수용동에서 화폐를 주주하죠. 오수정 같은. 그래서 이제 조세 급납화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위진남북조 시대는 조세 급납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헌물세 중심이고. 조세 급납화가 이제 확립된 건 언제쯤이죠? 당나라 양세법 이후부터군요. 근데 그 후에 한동안 헌물세 중심이었는데 그 전에 이미 뭐예요? 한나 때는 조세 급납화가 일어났다는 거. 그게 좀 특이한 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 가하나에 속하는 당시 세목을 각각 두 가지 말해보고 기획의 개혁 내용을 사료에 나와 있는 간청을 언급하면서 써보고 니은의 의미를 민의 지배 방식 측면에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가와 나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소부, 대농. 이게 있는데 대농이나 보다 이거 빠졌네. 대농을 대산농으로 곤치세요. 예, 거기 사자가 빠진 것 같은데. 자, 그럼 가와 나에 들어갈 것은 뭐예요? 가는 황실재정이고요. 그 다음 나는 뭐가 있죠? 국가재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나중에는 전환시대에서 이렇게 했지만 후한시대 때는 뭘로 통합됐다고 했죠? 대산농으로 통합됐다고 했죠? 예. 자, 그 다음 후한 때는 이 강무제 때 이원적인 그 징세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기획의 그 개혁 내용을 나와 있는 간청을 언급해서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여기에선 소부에 들어왔던 재정 서입을 모두 대산홍에서 귀속시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 약간 어디까지 치냐면요. 요것도 줄을 좀 더 쳐야 되는데 강무제 때 이원화된 징수제도를 개편하였음까지 줄을 쳐놓으세요. 여기까지 후한까지만 제가 쳐놓은 것 같은데 예, 곤치시고요.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세목과 나에 들어갈 세목 각각 쓰시면 되겠죠? 시조, 해조, 상공업. 그 다음에 세목은 전조, 구부, 삼부, 산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니은의 의미를 민의 지배체제에서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한나라 조세대에서 인구를 하고 있다. 자, 이거는 개별인심 지배체제를 강화시키는 거죠. 네, 손흥민의 개별인심을 변화된 거고 그 대상이 가단이 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들 개별적으로 상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호조시가는 좀 다르죠. 호를 기준으로 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고, 참고로 거기 사기 평준서 이렇게 하면 뭐와 관련된 거는 그 경제제도와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12번 문제 볼게요. 자, 12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대충자금과 관련된 거죠. 요번에 나온 미공법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한번 잠깐 이제 그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6페이지 참 보세요. 6페이지 미국의 농산물 원조. 자, 거기 이제 배경을 보면 인형 농산물 한국에 원조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 가인된 것을 뭐냐면 제3세계과에 주고 그 동시에 이제 농업공황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판매하면 그냥 준 게 아니라 거기에 대충 자금을 조성하게 해요. 한국 정부에게. 그래서 대충 자금은 뭐냐면 인형 농산물을 판 걸 통해서 뭐냐면 원화로 하나로 그 정리되는 거야. 비축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뭘 사용하냐? 국내 미국의 유지 비용이나 미국 구의 경제 개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결과 이제 뭐냐? 300산업의 발전과 대외 조건이 이제 심화됐고 요번에 300산업 나왔죠. 그래서 소비재 중심의 생산 발전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식량 생산 완화됐지만 권력 유지에 기반으로 가인 도입해서 국내 곡물가를 하락시키고, 그래서 이제 면화와 밀 재배가 잘 안 되니까 농민들은 뭘만 이제 재배했죠? 쌀을 단작화시켰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있고 뭐 설탕, 면화, 밀가를 통해서 농산물 가공사업, 아까 300산업 같은 것들 그 과정에 재벌들이 등장했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경기에 부담을 1858년에 무상원조에서 유상차로 바뀌면서 이제 미국의 말 들 필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소비재공업에서 뭘로 넘어가요? 생산재공업으로 넘어가면서 이때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났던 것이 이거야. 그래서 원래 3개년이었다가 작년 때 이제 5개년 바뀌었다가 실제 실시한 건 언제 때죠? 그 이승만 때가 아니라 뒤에 있는 박정희 때 실시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 자, 거기에 보면 자료 A는 뭐와 관련된 법이냐면 그 한미경제 원조 협정에 의한 대충자금 운영 특별 회계법이에요. 그래서 자료 B는 부정축제 그 뭐냐면 처리법.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자료 B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기출 예문에서 따온 거고요. 자료 A는 심부셈에 새로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따온 건데, 자, 자금의 명칭 뭘 써야 되겠어요? 대충자금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용도는 군사비와 그 전력 전쟁 피해 복구비, 경제 개발비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이득을 챙겼냐, 외국 물자 구매 외환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챙겼냐면 원조 달러를 배정받는 민간업자들은 한국은행에 우리나라 돈보다도 대충 자금을 납입할 때 시장보다 낮은 고정환율을 정해서 납입했더니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거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환율제가 변동환율제가 아니야. 변동환율제는 뭐죠? 시장이 정해져 있는 곳에서 변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뭐냐면 고정환율제야. 고정환율제는 뭐냐면 북한이나 뭐 중국처럼 중부가 공시된 가격에서만 환율이 뭐냐면 바꿀 수 있는 거야. 근데 대개 뭐 그 시중 가격, 그러니까 암시장보다 가격이 실제 환율보다는 정부의 공시지가 환율이 뭐냐면 그 달러 가격이 낮았어. 낮았어요. 그래갖고 그 낮은 공정환율이라는 것은 달러 가치가 낮다는 거야. 그러면 그 상대적 한해 가치는 높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대충 자금을 납입할 때, 그러니까 아까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 정부 어떤 커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수입해갖고 이제 일부 자본 이제 납입할 때 한을 납부하는데 정부가 낮은 그 시중 자금 그 달러 가치를 가지고 확보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만 줘도 한을 조금만 줘도 뭐냐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한때 1달러의 이제 1달러의 기준에서 시중 가격에서는 200칸인데 그 공시지가는 100칸이에요. 그러면 뭐만 납부하면 100칸만 납부하면 돼. 그러면 그만큼 100칸은 이익을 본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얘네들이 상당히 뭐냐면 돈을 많이 벌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농촌의 외국물자 구매 배정.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국내에 생산된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어 농민들의 소득을 줄어들었고, 곡물가 하락과 면화와 밀 재배 농가가 몰락을 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 볼게요. 보너스 문제는 이제 1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그 단체 명칭을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단체가 내걸었던 구호가 두 가지 써보고 단체 역사적 의의를 쓰시오. 요거는 뭐와 관련된 영학당이죠. 네. 영학당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호남 고부 등 여러 고을에서 나온 있죠. 그래서 영악당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 고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일어난 거야.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사료가 주어지면 사료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국어시험으로 착각하신 분이 있어. 국어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있죠. 그 안에서 그냥 문맥을 찾고 이제 추리하는 건데 여기는 국어시험이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단서라도 조금만 있으면 출처나 단서라도 있으면 뭐예요? 자기의 배경 지식을 물어본 거야 지금요. 자, 그 영악당 여기에 찾아낼 수 있고, 자 구호는 뭐죠? 부고간민 척외양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의는 반침략 방봉고 운동이었다. 왜냐하면 동학농민운동의 자녀 세력들이 구성됐기 때문에. 이거 시험 문제 예전 나왔죠. 영악당.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영악당 할빈당도 이제 나올 수 있고 문제 냈는데 왜 영악이 나왔어요? 동학을 내걸 경우에 탄압받으니까 영국의 종교인, 영국의 학문을 읽어서 이걸 탄압 피하고자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악당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영악당 관련돼서 이제 7페이지에 정리해놨어. 할빈당과 함께. 잠깐 볼게요. 자, 영악당 할빈당의 특징은 그 정부의 탄압을 피해 개조직이나 기독교 같은 종교 조직에 이용을 활동했고요. 그래서 이제 영악당 같은 경우에 동학 남저울 장전 세력들이 주도를 했고, 탄압을 피할 목적으로 동학 대신에 영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활동했다. 그래서 요거는 군전학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활동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학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서울 만민공동에 참가해서 대중화폐 연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민공동의 운동 방식과 그 방법을 도입해서 민회를 열고 농민체의 의사를 결집하여 대중을 동원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악당 다음에 이어받은 게 할빈당이에요. 할빈당도 한번 나올 때 됐어. 이게 04년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수 있는데, 할빈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성신문에 실려있는 대한사민 논설 13조문이죠. 요거. 그래서 그 내용도 파악을 해주시고, 자, 목표는 정치적으로 민권사회, 사회적 평등사회, 경제적으로 군선사회를 지향하고, 거기에 이제 13개조 행동 강령안에 이제 토지 군등 분배와 사회 수출에 반대한 반공령 실시 등등등, 구민법 실시 이런 것도 있고, 자, 영악당 할빈당의 일단은 이제 반봉건 반의세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의의를 물을 때 이제, 의병 운동 상에서 의의를 물어보면 어떻게 써야 돼?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가독이 의병이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을미의병과 을사의병 사이에 한 1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그 공백기를 메꿔주는 가독이 의병이었다. 예전에 04년 기출문제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몇 번 보시냐면요. 자, 13번 문제 보면요. 이게 13번 문제. 다음 명청시대 때 자료이다. 자, 읽고 나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자료 A는 이제 그 명의대방론이죠. 명의대방론은 이제 항조이가 썼던 유명한 책이고 자주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료 B는 이제 상소 고문 소증은 이건 뭐냐면 고증이란 말이 소증이란 말이 있으니까 고문이나 증명하다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몰라도 금방 알 수 있죠. 이건 뭐예요? 고중학과 관련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서역 그 치행성이 이거는 누구냐면 공자진과 관련 거예요. 이 공자진은 이제 19세기 초기 때 권력 말기니까 그 이후부터 인구가 많이 증가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인구 문제 어떻게 해결해? 지금 우리는 인구 감소에 걱정되는데 그냥 인구가 너무 많이 했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농업 생산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인구가 기하급 수준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생긴 거야. 곳곳에 반란이 나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 쓴 거야. 근데 종전에 고중학에서는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지. 맨날 고중에서 뭐예요? 고중하고 어떤 금성물 따지고 뭐 방법론만 따지는 거지, 어떤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세적인 성격이 없잖아요. 이것이 이제 문제, 국내 문제와,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우리시고 땅에 이항성들이 와가지고 그 영국에 있는 프랑스나 이런 함대들 와갖고 막 개항을 요구해.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경세적인 학풍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대표적인 게 상주 공양학에서 출발한 공양학. 그래서 여기에서 공양학과 관련된 내용들 쓰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자, 자료 A의 밑줄친 내용에서 보이는 저자의 군주관을 말해보시오. 자, 그 명의대방론에 대한 항조인은
그 명나라의 군주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봤어. 이 사람은. 왜냐면 명나라 멸망의 원인 중에 다 명나라 군주 그 황제가 무능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주장은 뭐야? 황제가 무능하면 뭐죠? 갈아쳐라. 천자 교체해서까지 주장이 있고, 특히 제일 안 좋게 본 사람은 누구냐면 명나라 주원장이야. 명나라 주원장이 자신의 독재 권력을 강화시키 해서 재상징을 패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난하는 글들을 했는데, 자, 하여튼 이 사람의 근주가는 뭐냐? 천자는 청명의 대행자이며 청명은 민심에 나오고, 천자가 청명을 거역할 건 교체될 수 있다. 그래서 명의대왕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밑줄쯤 백이숙제의 황당한 이야기는 일정 백이숙제가 그 중국사에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이 뭐예요? 그 당시 이제 중앙이 이제 폭군이고 탄왕이 등장하니까 백이숙제가 저기 뭐 이걸 듣고 뭐 고사님께서 죽었다 이런 소리잖아. 그래서 폭군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신 해가지고 나중에 정통왕조에서 상당히 충실해왔던 것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항조에는 뭐예요? 상당히 비난을 한 거죠. 비난 투도. 자, 그래서 무능한 군주는 그냥 교체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명의대방론의 그 내용은 상당히 중국의 늘수보다도 또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있지만 하여튼 그 평가 중국의 늘수라고 부를 정도로 있고, 근데 중국의 늘수가 아니죠. 늘수보다 앞서 있으니까 100년 정도 앞섰으니까 늘수가 서양의 항조이 이렇게 불려야 되는데 하여튼 중국보다는 이제 서양 중심 사관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 얘기한 거고, 항조에 비슷한 주장했던 사람도 있어요. 정양호 같은 사람 있죠. 탕론에서 천자 교체에서 뭐 이런 내용도 있죠. 추대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조비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학통왕진 그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 자, 이건 무슨 장점과 단점을 쓰면 되죠? 고중학의 장점과 단점을 써요. 예.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고중학 같은 경우에는 그 작가 해석이나 고중 방법에 얽매여서 경세적인 성격을 잃게 되고, 학문의 방법론만 치중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은 객관성과 실증성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학문들을 뭐냐면 개척하였다는데 개체되었다 이렇게 썼네. 곤치시고요. 예, 개척되었고 여러 학파의 독창성을 촉발시켰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제가 그 몇 페이지 실어놨냐면 그 8, 9페이지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천대 사상의 배경, 고문학파, 근문학파, 그 다음에 이제 비에 이제 경세시용, 그 다음에 이제 고중학 이런 내용들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명말 청초 때 무슨 학파가 등장했죠? 경세치용학파. 경세치용학파가 등장했죠? 그래서 경세치용학파에서 이제 등장하고 나서 그 청나라 초기에 들어가면서 문자욕이 나요. 그러니까 탄압받으니까 거기 경세치용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경세시용하고 경세치용하고 경세시용학파인데 경세시용학파는 두 가지 특징인데 경세치용과 실사구시청이 측면이 동시에 있는데 뭐는 빠지게 경세적인 측면 빠지고 실사구시 측면만 살아남아. 그래서 뭐가 등장한 거야? 고중학이 등장한 거죠. 이 고문학파의 영향을 받은. 근데 19세기 들어가면서 이 고문학파 가지고 이제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한동안 잠자고 있었던 뭐가 튀쳐나온 거야. 네. 뭐냐면 근문학파, 경세적 성향이 튀쳐나오고 그 출발점인 학파가 뭐냐면 상주 공양학파야. 그래서 상주 공양학파는 공양전을 연구하는 학파인데 원래는 고문학파였다가 공양전의 성격 특징상 그 근문학에 속하죠. 경세적인. 그러면서 경세적 학문 발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공양학이고요. 이 공양학의 어떤 그 역사관은 좀 특이하죠. 보통 중국의 역사관들은 되게 뭐예요? 요순시대 3대에 돌아가는 거야. 복구주의인데 여기는 좀 공양학은 이런 그 복구주의가 아니라 상고주의가 아니라 지금을 중시하고 발전사관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갖고 이제 서양의 어떤 진보 그 계몽주의 어떤 역사의식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8페이지에 보면 고문학과 근문학의 어떤 발전 경향들을 이제 정리 쭉 해놨어요. 이게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좀 정리해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동계에 보면 거기 그 고중학과 경세시용 내용이 좀 약간 잘못된 게 많아. 그 동계 좀 읽어보시면 동계에서 자세한 내용도 있는데 뭔 생각을 했는지 잘못 써놨어. 교수하고 다 알고 쓰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고중학을 경세적 성격이 되게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돼 있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그리고 경세시용하고 고중학을 구분 없이 그냥 써놨어.
그래서 한번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것도. 예. 그래서 이제 동계보다는 그 한의종은 좀 보는 데는데, 한의종은 내가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용은 좀 빈약해. 읽다 보면.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저기 그 강자 있죠? 강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보느라고 또 강좌까지 보면 또 시간 낭비니까 제가 그냥 정리한 것만 보세요, 그냥. 예, 그냥, 예, 뭐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교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교수들이 거기 분야에 전공하면 마치 그 분야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의외로 또 모르는 게 있어. 그래갖고, 하여튼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 12번은 저자 역사관. 뭘 쓰시면 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춘추 공야정을 바탕한 거 쓰시면 되겠죠. 발전사관. 그래서 권한세, 승평세, 태평세 같은 어떤 발전적 역사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정통적인 이게 뭐냐면 그 상고주의적 어떤 중국의 역사관과 좀 대비된 모습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볼게요. 자, 14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로마 공화정 말기 때 군인 정치가 등장 관련된 내용이야.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그리고 그 자료 비번은 이제 여러분들 그 유명한 게르만 전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카샤가 그 시작을 썼던 그 관련된 내용이고.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 한번 보면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잠깐 보충 페이지 10페이지 봐보세요. 자, 거기에 로마의 군인 정치가들이 나오죠? 군인 정치가들.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마리우스 병제개혁이야. 그래서 요번에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아마 시험 문제 요번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이제 중세사 교수가 들어간다고 이제 들었는데 중세사 교수는 자기 전공 문제는 안 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전공은 자세히 내는데 이 교수가 딱 나오니까 그 서양 중세사 자주 나오는 교수거든요. 교황, 그 다음에 이제 이단, 거기 좀 약간 미쳐있는 교수예요. 그래서 교황, 이단, 그래서 거기 좀 보시면 되는데 고대 시대는 자기 전공이 아니니까 되게 기출 중심으로 내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요번에 로마 냈으니까 이번에 뭐겠어요? 한번 또 그리스가 건드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어려운 거 낸 거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 솔론, 클레스텐네스, 페리클라스에서 한 문제 낼 것 같아. 거기에서. 자, 하여튼 마리우스 병제개혁은 이 배경을 보면 자연농민 몰라고 해서 시민군 유지가 곤란하니까 이제 무산대중, 프롤레타리아의 잠재력을 조직적으로 이용해서 그들에게 이제 직업군인을 형성해 준 거죠. 그래서 무장을 공급해주고 무기도 대주고 봉급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퇴직한 후에는 오늘날 이제 군인연금처럼 땅도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과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그 장군에 대한 충성이 앞서서 장군의 사병이 전래했대.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런 사병을 데리고 나서 그 정치에 개입해. 그러면서 제1차 3두 정치, 제2차 3두 정치라는 어떤 배경을 이루게 되고요. 거기에 보면 슐라, 폼페이우스, 시저 이렇게 있는데 얘들은 이제 별족파, 민중파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해 나가는데 그 예전에 한번 슐라와 관련된 문제 나왔어요. 슐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귀족파, 별족파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폼페이우스하고 이제 시저는 이제 보면 폼페이우스는 좀 약간 그 별족파지만 평민층에 접근해서 이제 약간 절충했던 사람이고 그날 시저는 이 사람 가문 되게 좋아요. 그렇지만 누구에게 쳤죠? 민중. 그러니까 오늘날 강남 좌파 정도의 인물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갈리아는 오늘날 어디예요? 프랑스죠. 그래서 거기를 정복하는 갈리아 정기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리스 로마 문화가 프랑스 내주까지도 이식돼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로마 문화 유럽화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갈리아 정복을 이제 그 관련된 갈리아 정기가 그당 게르만 사회를 할 수 있는 게르마니아와 함께 두 개의 유명한 최고로서 유명하죠. 그리고 시저의 정책들도 예전에 몇 개 나왔죠. 그 중에 나온 게 뭐냐면 이집트의 난력을 영향을 받아서 뭘 제정했죠? 율리우스역. 율리우스역이 오늘날 약간 날짜가 바뀐 게 그레고리역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르타고와 코리트의 시민시를 건설해서 가나안 이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북부 이탈리아의 갈리아와 시칠리아의 라틴 시민권을 부여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공화를 없애고 그러니까 공화제를 없애고 제정을 넘어가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주의의 정통. 그러니까 오히려 말하면 민주주의의 정통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누구 중심의 그 가두 정치죠? 공화국은 그 당시에 원로원 중심의 가두 정치죠. 이걸 지키려는 공화파에 암살됐죠. 예.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다음 기획관 디귿이 인문이 당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던 군대 평성 방식을 써보고
그 다음에 니은의 권한을 두 가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기역의 인물이 쓴 자료 B 1차선의 명칭을 쓰고 그 다음 자료 B와 관련된 이 지역의 정복의 문화사적 의의를 서술해보시오. 자, 카이시아나 폼페이우스 크라우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1차 3대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군대 편제반실에서 무직자나 무산자대 지원병으로 속 직업적 군대를 편성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니은의 건 콘수는 뭐죠? 집정관이에요. 집정관. 그래서 로마의 간직을 해서 집정관 문제 나왔는데 예전에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그래서 행정 및 군사 대권을 장악하고 원료원 협의하에 민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몇 명이 집정관이? 2명이에요. 2명을 뒀던 게 뭘까요?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거죠. 그리고 한 명은 뭐냐면 독재관으로서 이제 위기 시에는 독재관을 하죠. 그래서 6개월 동안 독재관을 하고 자, 그 다음 자료 B 사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갈리아 정기야. 1차 사조가. 그래서 이제 갈리아 정복의 의미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유럽 내용이 이식되어 서양 깊게 뿌리를 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보너스 문제는 보면 이제 보너스 문제를 제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 제가 막판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뭐 선물 줄 건 없고 그래서 뭘 주면 한번 이제 찌라시 연구라도 문제를 좀 막판에 많이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이 사람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만들어 짜증내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짜증내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보너스 문제 제가 여기 보면 이게 2번 문제인데 2번 문제는 이제 답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뭐냐면 그 로카노 조약이야. 많이 들어봤죠? 네, 로카노 조약. 시트라 파기야. 로카노 조약인데 이 로카노 조약은 이제 그 여러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그 상호보장 조약도 있고 뭐 중재협정도 있고 국제연맹 규약에 대한 명시된 쭉 있죠? 그래서 이제 보장조약 몇 개로 한 4-5개로 구성되는 것이 로카노 조약이고요. 자, 이 로카노 조약 내용이 뭐냐? 이거는 이제 베르시아 조약에 결정된 독일 서부 국경 지역의 현상 유지와 불가침, 라일란트 영구 비무장화,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벨기에 상호 불가침, 국제연맹, 분쟁의 평화적 처리. 영향은 이걸 계기로 독일이 국제연맹 가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근데 이게 언제 깨졌어요?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비무장 지역인 나일라트를 뭐예요? 군대를 파견했죠? 그러면서 깨지게 되죠. 그래서 히틀러가 일방적으로 노카노 조약을 파기하고 나일라트 친구가 재무장을 단행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상당히 중요한 조약 중에 하나가 노카노 조약이고 제가 이제 따로 그 보충 자료에 뭘 정리해놨냐면 잠깐만 거기 그 첨부한 자료 중에 뭐가 있냐면요. 서양사 주요 조약이 있어요. 서양사 주요 조약. 잠깐 펴보세요. 작년에 들어갔던 교수님이 이제 독일사 전공하신 교수님인데 그분이 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근세사부터 해서 근현대에서 세 문제 낸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뭐냐면 두 문제가 뭐와 관련된 파리 조약이니 유럽과 관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니 조약의 명칭이야. 그래서 조약의 명칭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갖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막판에 뭐 내용까지 다 볼 필요 없어. 이제 알 수 있는 건 이제 뭐 2, 3점이나 따야 되겠죠? 그때 조약의 명칭이라도 외우고 들어가세요. 서양사. 예. 그러면 이제 쭉 보면 이제 뭐 한번 자세한 설명은 못하고 제가 읊어만 들어볼게. 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빠른 시내에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빠진 조약이 많아. 그래도 이거는 각자 여러분들이 끼워서 보시고 여기에서 볼 게 뭐 내용까지 다 알 필요 없고 뭐만 외우시면 되면 그 조약의 명칭 그다음 중요한 내용들 인지만 해주세요. 암기는 안 해도 근데 중요한 거는 조약의 명칭 정도는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라. 자, 베르데 메르시엔 조약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 다음에 토로데시라 조약하고 이제 사라고사 조약은 그 에스파포르트과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리산 발견 영토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거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듣보잡 같은 게 조약이 뭐냐 캄보디 조약이 있어. 그래갖고 이제 합수국가와 반려 방식의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쟁탈전에 관련된 내용들 이거와 관련 거고 위트레이트 조약은 꼭 외워두세요. 이거 요번에 뭐 교수님이 이거 강조됐다는 건데 위트레이트 조약 왕조 전쟁과 관련된 파리 조약에 걸맞게 중요한 조약이야. 위트레이트 조약.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제가 이제 왕조 전쟁의 조약을 정리해봤어.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전쟁, 월남전쟁 쭉쭉 정리했는데 요거 좀 외워두시고 예전에 프렌치 인디언전, 파리전장 조약 이거 좀 그러니까 이거 안 나오겠죠 더 이상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산스테파노 조약, 그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레닌 정권과 후전 조약 맺어졌죠. 이거 외워두셔야 돼. 블레스트 리투프스크 조약. 달달 외워두시고. 베르샤 조약은 안 낼 것 같아. 너무 유치해가지고. 다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번에 나온 누카노 조약, 그거하고 이제 캐리안, 나중에 또 시험 문제 나오는 부존 조약이 있어요. 부존 조약은 이제, 별칭어 캐로그 브리앙 조약이라고 해요. 두 개 다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독소 불가치 조약.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문제 냈고, 또 요번에 문제 냈던 게 헬싱키 협정이 있어요. 전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방세력과 공산국 영토 분야 안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유럽 통합과 관련된 조약이갖고 제가 한번 정리했어요. 기출 중심으로 파리 조약, 합병 조약, 로마 조약, 그 다음에 단일 유럽법,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있는데, 제 생각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좀 인지만 두시고, 파리 조약이 너무 많아. 그래서 파리 조약 한번 정리 쭉 해봤어. 처음 보면 위키라는 곳이 있는데, 위키백과사전에 내는 걸 파리 조약 쭉 정리했는데, 여기 다 외워두시 마시고, 그 중요한 것들만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 여기 쫙 봐서. 그래서 파리가 국제 그 외교의 중심지다 보니까, 파리 조약이 많고, 또 여기는 좀 정리 안 됐지만 베르린 조약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유럽에서 이제 조약을 맺을 때 세 군데가 있어. 런던, 파리, 그 다음 베르린.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파리 조약이야. 그 다음에 베르린 조약, 그 다음에 런던 조약이야. 예. 그 세 군데 딱 쳐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 있고,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 나폴레옹하고 관련된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프로이센하고 예나 전투에 의해서 이제 프로이센이 지고 나서 맺어진 게 디지트 조약이죠. 디지트 조약이고, 이 조약 계획에 프로이센가 자체 기억을 하게 되죠.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간에 맺어진 조약이 있어. 그게 잠깐 맺어진 조약인데, 아미행 조약이에요. 아미행 조약. 그 다음에 1차 세계가 끝난 다음에 군축 조약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이에요. 보통 우리가 줄여서 워싱턴 조약이잖아. 워싱턴 회담에서 워싱턴 조약. 근데 워싱턴 조약 또 검색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동식물 협정 같은 게 나오죠. 최근에. 예. 그래서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정확한 명칭은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인데 워싱턴에 의해서 워싱턴 군축 조약인데 이건 4개국 조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조약이 9개국 조약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과 관련된 건 4개국. 어디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9개국 조약으로 해서 그 중국 문제와 관련된, 문호개방 정책에 관련된 2개 조약으로 구성이 됐다. 그 중에 이제, 군축 조약은 이제, 주요함, 그 항공모함과 관련된 비율, 그 다음 보조함은, 뒤에 런던 조약.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뒤에는 런던 조약인데, 런던 조약도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몇 개 정리했는데, 21번, 22번, 23번인데, 21번하고 22번은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예. 보시면 되고, 그냥, 런던 해군 군축 조약,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1931년에. 그래서 이제, 이건 뭘 주냐면, 주력하면 항공모함이죠. 근데 항공모함은 같이 움직이는 함대가 있죠. 점단이 같이 움직이잖아. 왜냐면 항공모함은 자체적인 방어망이 없어요. 얘네들은 해봤자 기관총 몇 대밖에 없어.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위함이니 구축함이니 잠수함이 같이 움직여. 지금도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보조함들을 이제 주인은 런던 해군 군축조약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워싱턴 군축조약, 해군 군축조약 특징이 뭐냐면 일본이 많이 손해를 봤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미국이 이런 것들 통해서 미국 중심의 어떤 워싱턴 체제를 만들려고 했죠. 태평양의 국제시설을. 그리고 일본도 그때 이제 누가 집권하고 있었다면 시데하라 있죠. 시데하라가 이제 수상이나 외상을 했던데요. 그래서 협조 외교 정책을 했던데요. 그래서 이런 협조 외교 정책을 했기 때문에 두의 이해관계를 맞아가서 워싱턴 체제가 1920년대 유지됐죠. 근데 이게 깨지게 된 게 이제 1932년에 만주사변 이후 깨지게 돼요.
이런 협조 정책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간 게 이제 30년 전쟁에 나오는 베스튼 8년 조약. 근데 베스튼 8년 조약에 명칭 쓰라고 나온 거는 안 나올 것 같아. 너무 유치해, 이거는. 주로 베스튼 8년 조약이 나오면 어떤 게 아마 협정의 내용 같은 거 물어보겠죠? 이거는 30년 전의 결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잠깐 이제 로마 카톨릭과 관련된 라테란 조약이 있어요. 협약. 그러니까 협약이나 조약이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낮은 단계 그 조약을 협약, 협정. 그 국가 간의 공식적인 비준을 받고 있는 게 조약. 이렇게 이제 붙이거든요. 그래서 라테란 협약은 이제 여러분들 아는 바티칸 그 시티 있죠? 이런 것들을 뭐냐면 독립을 인정해줬다, 무솔리니. 그래서 그 내용들 파악을 해두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막판에, 요거 외에도 여러 조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약들을 정리를 해두시고, 요 베르닌 회의가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베르닌 조약도 한번 검색을 해갖고 쳐보세요.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것도. 예. 그래서, 요거를 막판에 암기억으로, 들어가서 외워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마지막 뒤에, 하루 뭐, 디데이 때, 뭐 이상한 뭐 내용까지 다 보내는 그럼 떨어져. 제일 중에 그 시성비가 높은 거, 시간 대비 성능이 제일 높은 게 이런 조약 명칭 외워두시는 거예요. 그 조약 명칭, 한국 근현대에서 뭐 외워두냐면 수많은 단체들 있죠. 해방전국 시대 단체들 제일 좋아. 그 3, 4점 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막판에 들어가서 이걸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용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아까 말한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거는 그 할빈당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다음 1차사의 명칭은 대한삼인노선 13주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관련된 단체는 할빈당, 이 단체가 주장한 내용을 서술해보고, 의병역사 이 단체가 지닌 역할을 쓰시오. 그래갖고 주장 내용 토지의 균등분배, 사회수출에 반대하는 반공론 실시,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국주의 자본의 경제 이탈친다 반대, 뭐 구민법 실시, 그 역할은 을사의병과 을미의병의 가도기적인 어떤 역할을 해줬다.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많이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냈는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거중조정이죠. 그래서 이제 삼국이 그 간에 문제가 생길 때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조준해준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을사조약 이후에 좀 우리가 이제 그 사신을 파견해갖고 헐버트나 이런 사람 파견해갖고 도와달라니까 미국이 거절했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이걸 다르게 해석했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공수동맹, 군사동맹 생겼죠. 미국은 외교적 우위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조약은 누가 집어넣게 했냐면, 그 당시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우리와 미국이 맺었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맺은 거야. 청나라가. 그래서 누구예요? 이홍장이 알선해갖고 실제 이 내용들은 이홍장이 다 만들어준 건데, 초안은. 근데 이제 그 중국에서 탱진에서 그걸 만들어놓고 탱진에서 찍긴 좀 그렇죠.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 중국 간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를 어디로 옮긴 거야? 거기 재물포 옮겨갖고 조약을 찍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는데, 이때 이홍장이 거중조정을 왜 집어넣냐? 미국을 러시아, 일본을 막는 좀 우호국을 판단한 거야. 그래서 청나라가 힘이 북치니까 그 러시아와 일본을 막기 위해서 미국을 내세워갖고 좀 울타리를 쌓기 위해서 집어넣은 게 거중조정이에요. 이홍장의 어떤 의도가 반영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전반적으로 뭐 불평등 조약이에요. 근데 약간 예전 조약보다는 좀 그래도 평등한 조약이 있어. 예. 자, 하여튼 그때 조약 내용 중에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 뭐냐면 체육조약과 간세권 설정이죠. 특히 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의미가 있어. 왜냐면 그 예전에 무관세였잖아요. 근데 조미수호 통상의 간세권 설정이 그 내용이 있다. 근데 이제 책마다 약간 해석이 다른데 간세권 어떻게 바꾸냐. 그래서 어떤 책에는 간세 자주권 확립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간세 자주권 확립은 또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나름대로 간세율을 정한 게 아니라 미국 측과 합의해서 정해야 돼. 이걸 무슨 간세라고 하죠? 협정 간세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이게 간세 자주권이나 요게 좀 문제가 있어. 이게.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중국에서 이제 알선한 대가로 요구한 게 뭐냐면 속방조예요. 속방조회는 뭐냐면 그 전문에다가 뭐라고 적어 있냐면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라는 거를 전문에 적어 놓은 거야. 근데 미국이 한사코 거절했죠. 그거 못 줬겠다. 결국에는 미국 뜻대로 간착이 됐어요.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를 독립국 만들고 하려고 한 거 아니죠? 왜냐면 중국의 영향력보다는 조선은 명목상 독립국 해줘야지만
자기가 이익이 그런 걸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나머지 국가들은 웬만하면 중국 측 요걸 다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그 속방 조건이 없는 게 아마 그 중국하고 그 다음에 독일인가요? 그게 있고 그 다음 러시아는 그거는 안 했어.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이제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조약에 영향을 받은 조선과 일본의 맺은 조약이 뭐죠? 개정된 그 조율통상조약. 1883년에 조율통상조약만 맺어도 되는데 너무 약간 이제 불안하니까 거기에 개정 조율통상조약 이렇게 쓰면 제일 확실하겠죠. 예. 그래서 일본이 예전에는 그 간세권에 대해서 무관세를 좀 간세해달라고 해도 거절했잖아. 근데 체육대회가 있는 거 보고 아 이게 좋겠다 해서 체육대회 간세권은 뭐야? 맞바꿔 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요번 문제, 요번은 이제 이거 뒤에 있네요. 자, 그래서 있고 좀 쉬었다가 그 전공 B로 넘어갈게요.